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의 피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첫 번째 시간에는 미분양 및 거래량, 그리고 주택 착공지수,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미분양 및 거래량 지표가 왜 중요한지 실전 투자자분들과 탁상론자분들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앞으로 만약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면 국채나 금 등을 사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하락이 예상될 때 금이나 국채를 사둬야 한다는 논리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위험자산으로 함께 묶여서 움직인다는 논리를 전제로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시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는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에 금이나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죠.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될 때도 역시나 경제 위기가 오는 시기이고 금이나 국채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논리 자체가 틀립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림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차트고요. 그리고 그림은 코스피의 동일 기간인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주식시장은 2004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함께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약 5% 정도 하락 후 다시 상승을 했으며 거의 전고점을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과거 외환위기에 학습 효과가 있었죠. 외환위기 때는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 쏟아져 나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환위기와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과거 외환위기에 학습 효과가 있었죠.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 이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버텼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 후 다시 상승을 했던 게 당시에 제가 임장을 나갔던 결과인데요. 그러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흐름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코스피는 저점부터 약 2배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이 표본조사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경매 물건이라든가 금매가 넘쳐서 거래량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는 구간에는 제대로 된 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고요. 실전에서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당시에 임장을 다녔기 때문에 실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약 2009년 당시에 제가 도산공원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압구정부터 노년, 학동, 그리고 청담 지역, 그리고 삼성동 지역까지 전부 임장을 다닐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삼성동의 동일파크 스위트가 2007년 정도 지어졌었고요. 그 당시 거래 가격이 약 19억에서 21억 정도에 거래됐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으로 도달했던 약 2013년도에는 경매 시장에 9억 원대의 이 삼성동 동일 스위트 파크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제가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문의하러 다녔을 당시 시세는 10억 원 초반에 매매 가격이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11억 이 정도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배 오를 동안 동일한 기간에 4년 동안 이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절반 가격으로 시세가 떨어진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는 이 경매 사냥이라는 당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2012년 12월 30일 기사 내용 그대로죠. 지저분한 물건 말고 깨끗한 물건도 당시에 금매물로 11억에서 13억 정도의 부동산에서 불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9년 현재 삼성동 동일파크 스위트는 다시 가격을 회복해서 약 23억에서 30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가격을 회복하고 조금 더 올랐죠. 그리고 2013년 이후 코스피는 현재까지 거의 횡보합니다. 2018년에 2,5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다시 급락해서 지금 2,000포인트 초반에서 놀고 있죠. 반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 상승했지만 실전에서
앞서 설명드린 삼성동의 동일파크 스위트 보시면 약 2배 이상 부동산은 많이 상승했죠.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걸로 설명드렸지만 마용성 강남 지역은 2013년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2배 오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시장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금이나 국채를 매수하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오히려 크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동산 가격 지수와 금 가격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그리고 금 가격의 차트인데요. 자, 얼핏 딱 보시기에도 두 가지 차트만 비교해 보셔도 한 1, 2년 시차는 있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금 가격은 반대가 아니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먼저 200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금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약 2009년까지 오르고 어느 정도 횡보를 했죠. 그 다음에 2013년까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상승을 했죠. 금 가격은 2013년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5년까지 떨어지고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승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2년 시차를 두고 금 가격은 부동산 시장을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일 때 부동산이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올라야지 금을 사뒀을 때 수익을 보는 건데 부동산이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조금 이따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금을 사두면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11년도에 그 당시에도 금을 사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을 샀던 분들은 상당히 끔찍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금 가격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2011년은 금 가격이 반토막 나기 직전 거의 최고 꼭지점이었습니다. 금을 샀던 분들은 그 이후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아직도 2011년 그 최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과 금 가격은 사실상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무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함께 움직이는 구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 하락이 예상된다고 금을 사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국채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국채를 사둬야 된다고 조언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또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또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이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10년물 국채 투자 시 수익률 차트입니다. 자, 우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죠. 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 이후부터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서울 부동산 가격은 2009년부터 2년 정도 횡보하죠. 그리고 2013년 떨어지고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쭉 오른 거죠. 하지만 국채의 경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이 돼서야 지금 횡보 등락을 하고 있죠. 자, 역시 국채 수익률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해보면 반대로 움직이기는커녕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거의 동행해서 움직였던 구간이 훨씬 많을 정도로 사실상 무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국채를 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최근 차트만 비교해봐도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많이 끼고 구입을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높아서 부동산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을 사야 하고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을 반대로 매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자, 대출금리 차트를 봐야지 왜 국채금리 차트를 보냐고요. 자,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가 아닌 국채금리와 더 연관성이 높습니다. 자, 대부분 대출을 장기간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마진을 안전하게 먹고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대출 금리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자, 2008년 금융위기 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채금리도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대출금리는 계속 떨어진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니 이제부터 부동산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만약에 2013년에 샀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2009년에 부동산이 약간 떨어졌었죠. 그때 하락한 부동산을 덥석 매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는데 금리도 그때 같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대출금리가 떨어진다고 주택가격이 오른다, 아니면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일본의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금리가 급작스럽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이 매매 가격과 금, 채권, 그리고 대출금리와의 연관성을 최근 차트를 통해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측이 된다고 해서 금이나 국채 등을 잘못 사두면 잘못하면 오히려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선물 현물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 원자재,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금이나 원자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에서도 투기 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이 현상을 검색해 보시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채 시장에서 기존의 상식과 다르게 채권 가격이 움직이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던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의 지식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직접 최근 차트만 몇 개 찾아봐도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경제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결론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드리기로 했죠. 일단 미분양 및 거래량 그리고 주택 매매가격 지수의 경제 지표를 근거로 수요와 공급, 가격이라는 논리로 예측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인구부터 해서 정책 등 다양한 논리가 있는데 그것마다 결론은 다 다르겠죠. 미분양이 급증하는 패턴도 아니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는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몇 달 내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오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시기 자체가 부동산 사이클의 회복이나 상승의 초입이 아니죠. 그 당시에 투자했을 때처럼 2배, 3배를 기대하는 시점이기보다는 앞으로 횡보하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투자를 한다면 조심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들어간다,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로 들어간다 하면은 승산은 있겠죠. 하지만 그 로또니까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미분양,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GDP,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